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중하권, 유럽권에서는 기준금리를 점차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의 상승세는 눈에 띄었습니다. AI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은 했는데 하지만 점차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매물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1,300원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마감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25년 만에 인상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자 가입자의 부담도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 결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때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는 반면 이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 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현재 지역 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 가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단 1에서 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지적들이 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내놨을까요? 네, 우선 인상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건호 민간위원은 현재 농어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수준에 준해서 도시 지역 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국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민은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소득이 103만 원 이하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그 이상은 일부 고소득 고자산가를 제외하고 103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오 위원은 기업, 직장인, 도시 지역 가입자, 국가가 공통으로 절반을 분담하자고 기획재정부가 먼저 제안한다면 보험료 인상의 첫 실마리를 열면서 사회적 탄력이 붙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을 맞추는 거겠죠. 행정 인프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장은 오늘 특별 기고문을 통해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보관인데요. 고 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이 초거대 AI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해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 허브를 소개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 허브란 국민들이 자주 쓰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워크넷, 인터넷 등기소의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개별로 구축하던 중앙과 지역의 정부 업무 시스템을 통합한 인프라를 말합니다. 고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허브를 통해 2026년까지 민원 첨부 서류 제출을 아예 없애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리 정부가 연간 2조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오늘 불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2일 MSCI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신흥국 지수에 속하는데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MSCI는 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을 환영하며 향후 제도 이행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변화 효과를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며 실제로 제도 개선을 체감한 뒤에야 한국 증시의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의 재분류 가능성을 시장 참여들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올해 불발됨에 따라서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5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6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SCI는 지난번 결과 리포트에서 우리 증시에 대해 앞으로 외환시장 개방과 영문 공시 실시, 외국인 등록 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최근 한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의 당국의 이런 노력이 힘입어서 한국이 내년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영문 공시 의문화, 외환시장 개방, 배당금 지급 투명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국민연금부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요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중화권 시장이 단오절로 인해서 휴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이 긴축 의사를 다시금 확인한 우리 시장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출발은 보였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낙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정유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동안 강했던 이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또 살펴볼 만한 주요 공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컴 라이프케어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인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오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식이 2차 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86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86.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 방위사업청 간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큐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은 오늘 미국 FDA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후보 물질인 CU104의 미국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이번 임상은 미국, 유럽, 한국 등 국내 및 해외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 종료일은 2026년 3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 매척을 2,421억 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수주한 선박은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해서 2025년 12월까지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올해만 벌써 총 97척 116억 2천만 달러 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미 연간 수주 목표치의 73.8%를 잠정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바스 AI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전문 기업인 이 셀바스 AI는 구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청약에서 청약률 100.8%를 기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수는 400만 주로 총 571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이에 따라서 26일에서 27일 진행 예정이었던 일반 공모는 실시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2일이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엔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핵심 이슈가 된 내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의 화두는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술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일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초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진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양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기 어렵네요. 지금 2021년에는 고가를 찍은 이후로 그때부터 쭉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과 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네카오는 지금 국민 밉상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랑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강했던 기술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투심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2년 넘게 하락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실적 부진과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보면은 성장에 대한 둔화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어느 네. 정도 나오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보면은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라는 분류를 보면은 네. 성장주에 속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계속 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실적으로 찍혀야 하는데 매출은 조금씩 견조하게 살짝씩 오르고 있긴 하지만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률을 보면은 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 순이익률을 보면은 20년 같은 경우 15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241 그리고 22년 8 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견조하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렇게만은 좋진 않다.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외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성장폭이라든지 더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네이버에 좀 이렇게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네이버보다 더 안 좋습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지도 않고 특히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나 감소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엮이고 심지어 연간으로 봤을 때 카카오 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같은 네. 경우도 보면은 주요 계열사 그러니까 7개 기업 같은 경우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어다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좀 뜯어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실적이에요. 작년 실적 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실적은 더 안 좋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에 대한 흐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라든지 올해 실적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증권가 리포트가 네. 보면은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 네. 그게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이슈는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의 하락 트리거를 맡았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넷카오 하다 보니까 네. 함께 커플링되면서 좀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더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둔화가 되는 요인이 지금 정치권에서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카오 쪽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두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뭐 점유율을 봤을 때 독과점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AI 시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플랫폼 규제를 풀어줄 필요는 있다 이야기는 나와도 일단 정부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 올해 증시를 보면은 네. 굉장히 시장을 주도를 했던 섹터들을 다 살펴보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그렇죠. 이런 섹터예요. 그런데 슈팅이 나왔을 때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준다.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산업들이 성장을 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민간 사업 쪽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실적이 좀 부진하고 성장폭도 점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가 합세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의구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상황에서 성장률도 좀 부진한데 거기에 정부의 지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떼서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검색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는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 두 개 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매력도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첫 번째로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성장률이 이전만큼의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을 때가 21년도인데 그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네. 온라인에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21년도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 효과를 그 영향을 뛰어넘으려면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데 실제로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커머스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유저 수가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실제로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증권 쪽에선 젊은 축에 좀 속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을 조금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쪽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안 합니다. 어디로 검색하시나요? 네, 챗 GPT로 많이 검색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검색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번역을 할 때 네. 파파고가 아니라 챗 GPT에다 검색을 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네이버 쪽의 점유율이 점점 더 챗 GPT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지인이 뭐 초등학교 교사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네이버에 대한 검색도보다는 뭐 과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AI 쪽으로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더 정확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못 잡아낸다고 해요. 챗 GPT로 하면은 GPT로 과제를 해오면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네,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사실상 물론 매출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전의 실적 성장 기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AI 사업 사실 네이버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뚜껑을 열어볼 네.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챗 GPT는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확도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서치 GPT가 잘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모멘텀을 가지고 네이버를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불확실한 면이 많다. 특히 실적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서치 GPT가 출시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전 네이버는 나쁘지 않다. 물론 분할로 지금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볼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점 한번 인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기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는 반등을 하면은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고 네. 그리고 그 축소해서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실제로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도 해주기는 하셨지만 접근하실 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이번에 좀 알아볼게요. 카카오의 경우엔 지금 주가를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거세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5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49,600원 선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AI 사업이나 또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준다면 주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새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더욱 필요. 보수적으로요. 네. 네.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와 다르게 국내 비중이 좀 높아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 친구분께서 네. 2년 전에 카카오를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네. 전 국민이 카카오톡 쓴다. 아, 그렇죠. 네, 그거밖에 우리나라는 전 없습니다. 국민이 카카오톡을 네, 쓰죠. 전 네.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 층, 그러니까 10대와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사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좀 네, 전 젊은 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실제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보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라든지 네. 뭐 1대1 대화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거의 실생활이 다 카카오톡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친한 친구들 네. 이렇게 할 때는 그 DM 많이 합니다. 아, DM. 네, 저랑 약간 세대가 다르실 것 같아요, 팀장님. 인스타 DM 많이 네. 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네. 학생들 가르치는 뭐 아르바이트도 했을 때 그 네. 친구들은 더 심해요. 사실상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단톡방으로 씁니다. 다수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뭐 1대1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DM 사용률이 더 높아요. 점점. 그런데 물론 지금 전 국민으로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네.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그러니까 10년 뒤에 그때도 20대가 과연 카카오톡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까? 그러지 못할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 보게 네. 됐을 때 유저들이 점점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유저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모빌리티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카카오톡 유저가 물론 유지는 되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전 국민이 사용을 네. 하다 보니까.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국내 매출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90%가 네. 넘어요. 해외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이전만큼의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했을 때만큼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앞으로의 실적이 물음표가 생길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금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카카오가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필요한데 카카오도 이제 그걸 알아요.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아서 그쵸. 실제로 눈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보게 된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고금리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건요. 네카오뿐만이 아닙니다. 고금리의 직격타로 반도체도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요즘엔 반도체 관련해서는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관련한 내용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재고에 대한 부담감에서 DDR5라는 이슈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 네. 특히 뭐 DDR4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은 DDR5를 좀 쌓아놓으려는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침투율 같은 경우에도 DDR5의 침투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이하지만 한 자릿수 정도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 40% 이상 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그러니까 특히 뭐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했던 AI. 네.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네. AI 반도체 쪽에 대한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곧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봐야 하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게 1분기보다 2분기 실적 훨씬 더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계속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박스권 그리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순환매를 이어서 장비주들까지 함께 슈팅이 나오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반도체 소부장 주들 탄력적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보장주도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또 베트남에 갔죠. 역대급 경제 사절당을 동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참석자 베트남을 방문했고 정상회담은 끝이 났죠. 그런데 네. 모두 4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이 좀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방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경제적 효과도 효과지만 네. 상징적 효과도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프랑스에서 이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갔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명되는 네. 그런 또 효과를 노렸죠. 네. 효과가 났고 또 하나가 방금 전에 이제 또 우리 백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네. 대로
또 그 40억 달러 그 액수도 액수지만 어떤 분야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프랑스와는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세계 이 분야에 있어서 반니 디 아닙니까? 네. 바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프랑스가 훨씬 더 우리보다는 선진국이었었고 우린 주로 이제 기술을 받더라도 프랑스부터 네. 받아야 되는 국가인데 이제는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사실상 독일도 있지만 프랑스가 유럽 경제 양대 산맥이에요. 영국은 지금 또 브렉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프랑스를 통해서 우리가 동유럽의 체코나 또 폴란드나 이렇게 원전이나 방산 쪽까지 연계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경쟁국이 됐던 이 프랑스의 원전을 오히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전투기에서 경쟁사가 어디냐?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의 전투기에 있어서. 프랑스의 네. 라팔이죠. 이 라팔을 우리 또 이 전쟁 또 무기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막 이래요. 매니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네. 저는 평화주의자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라팔 전투기를 보면은 유럽에서 뭐 중동에도 이 라팔 전투기를 팝니다. 아프리카도 난리예요. 이게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서 네. 가격 대비 미국의 F-16이나 F-18 또 최근에 나왔던 F-22 이런 기종들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와 우리가 방산에서 경쟁을 하는 상대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협력하자. 네. 우리 기술이 이제 대등해진 거예요. 대등한 원전이나 방산에서 대등한 관계에 올라가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한 또 프랑스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네. 바로 그 세계 엑스포 박람회 이 본부가 네. 파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프레젠테이션 하지만 가서 바로 이제 또 부산 스타일을 한 이 싸이에 검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벗어버리면 자기가 싸인 줄 모를까 봐.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네. 지난 5월 달에 이 칸 영화제를 뜨겁게 달구었던 누굽니까? SM이죠. 네. 에스파. 난리가 났어요. 에스파 때문에. 그거 모르시는군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에스파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이 프레젠테이션에 카리나가 또 등장을 했죠. 네. SM에.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이 K 콘텐츠의 이 역량이 엄청나구나. 네. 그럼 사실 우리가 프랑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K 콘텐츠 엔터주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공연들이 다 매진이야.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연장선상에서 네. 엔터주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베트남은 뭐냐?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과는 자꾸 충돌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데 네. 자 볼까요? 지금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국빈 자격으로 방문 그렇죠. 중이죠. 네. 국빈입니다. 국빈 네. 방문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국빈으로 베트남 초대를 했어서 이전에 만났었고 지금은 이제 총리는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권력 서열 1위인 응유엔 뿌정 공산당 이제 응유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건 그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네. 그럼 잘 눈여겨보실 필요한데 파트너십 박람회도 있죠.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 가는데 이게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항상 우리 기업인 삼총사가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삼성. 삼총사, 삼성 이재용 회장, 네, LG. 또 정의선 회장, 네.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바로 이 목발을 짓고 네. 사실 목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알루미늄 지팡이를 짓고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 최태원 SK 네.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럼까지. 그러니까 대단했던 게 프랑스에서도 엑스포 이후에 리셉션을 하는데 사우디는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이 왔는데도 네. 150여 개 국가의 회원국인데 우리는 300개 국가 압도해버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총 205개 기업의 경제 사절단까지 동행. 이게 완전 이른바 총 멤버드급 사절단들이 네. 동행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리셉션은 300개국에 300명의 회원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고 이처럼 프랑스, 네. 베트남 두 국가가 또 연관성이 있는 게 있잖아요. 베트남도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프랑스 통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이 연결고리를 일종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라인, 이른바 프랑스 문화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본국과 그리고 베트남까지 네.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백앵커는 그 프랑스 말로 목이 마르다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알고 네. 계시니까 저한테 저는 물어보셨겠죠. 알죠. 프랑스어로 목이 마르다 마르세유, 목 마르세유. 이게 확인이 좀 네, 필요할 네,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들썩였던 쪽이 방산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도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사절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동행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K 방산에 대해서 추가 수주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는 폴란드가 일단은 대박이었죠. 대박이었던 데다가 이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도 계속 초미의 관심. 근데 이제 이 방산 무기가 일단 우리가 지금 수주 잔고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네. 이게 무기가 수출에는 여러 가지 또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기를 사가는 나라와의 관계,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또 연관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조금 올랐다가 방산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시는데 이 방산은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자꾸만 뭐 차트를 갖다가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그저께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은 그런 섹터가 이제 방산이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방산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관련해서 이제 여기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경남 사천에 이제 공장이 있죠. 그렇게 이제 주목을 해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하는 방산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게 한화와 현대로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은 방산도 방산이지만 방산이 또 우주 항공까지 연결된다는 거 연결이 쭉 되죠. 많이 네. 말씀드렸죠. 또 저궤도 위성과 연결되는 것은 머스크하고도 좀 이 스타링크하고도 네.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다른 분야 쪽으로도 얼마든지 건설 쪽으로도 연결되죠. 네. 지금 현대로템은 지난 겨울입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가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지하철을 여러 라인을 건설을 했는데 그 네. 첫 번째 라인 어디가 건설했습니까? 로템이죠. 현대로템이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네옴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나 뭐 방산, 지하철, 또 철도 차량 다양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다목적 기능이 좀 합해져 있는 특히 기업들은 더 주목. 특히 이제 풍산. 네. 풍산은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산산, 풍산. 왜 그러냐면 풍산은 뭐 우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약, 물론 한국 하약도 있지만 네. 이 총탄,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전 이쪽은 풍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저기 포항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풍산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은 네. 사실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그 외에 퍼스텍이나 빅텍이나 이게 방산과 관련된 유관된 기업들 중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생기면서 특히 유럽 쪽의 시장과 또 향후에 어떤 기술력까지도 겸비돼 있는 또 보장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비율은 개인의 판단입니다. 네. 그 10%든 15%가 계속해서 꾸준히 담아두면서 저가일 때 조정을 받을 때 네. 이럴 때 여러분들 목눌림이 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좀 이제 방산이 이제 좀 힘겨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들어가서 내 몫을 차지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네, 우리 방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눌림이 나온 시점에서는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경기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베트남이 중요한 걸로 좀 부상이 되는 게 중국에 배제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베트남을 거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베트남 IT 쪽으로 협력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배후 네. 산업 단지가 필요하다. 우리 국내도 있겠지만 우리 국내로는 부족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류, 그다음에 노동력, 네. 그리고 국가의 지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가능한 곳이 베트남에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죠. 많은 업체들이 네, 지도를 협력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체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지도상에 표시가 돼 있죠.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두루두루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베트남의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거점 지역이 되고 있다. 네.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배종찬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자, 한강의 기적 이후에 네. 우리에게 또다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두 곳이다. 어딥니까? 한 곳은 중동이죠. 네. 호르무즈의 기적을 이루죠. 2032년 네옴시티 빈살만을 잡아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베트남. 만수르를 잡아라. 그다음에는 뭡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바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는 앞으로 이제 확대되기보다는 네. 조금씩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보, 기술 등등에 있어서. 계속 마찰을 지금 그렇죠. 빚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 어디 보시면은 휴대전화도 있죠. 그다음에 LG전자도 들어가 있죠. 자, 쭉 보시면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 주력 산업이 뭐나 안 들어가 있다? 반도체가 그렇죠. 없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의 핵심 공장들이 중국의 시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어디입니까? 우시의 1, 2라인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58%를 중국에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어디냐? 베트남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네. 이런 인프라가 어디냐? 그런 인력들 또는 국가적인 지원,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뭔가 중국과는 미중 충돌은 있지만 미 베트남 충돌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 거 없죠. 네. 또 일 베트남 충돌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협력을 이끌어내서 그러다가 지금 우리 뭐 BTS든 블랙핑크든 베트남에 가기만 하면 난리가 나죠. 세븐틴 난리가 나죠. 네. 뉴진스 끝나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를 높게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우리는 굉장히 진출하기 좋다. 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방문을 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상호 정부의 협력 강화의 네. 전초 기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고 이제 또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베트남에 대규모 연구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협력을 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이걸 좀 막나해서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제일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른바 베트남 테마주, 네. 베트남의 기회가 있다. 물론 이제 당장 우리가 반도체 또 포털, 방금 전에 우리가 코너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힘들다. 네. 그런 게 이제 미국 이 연준이 긴축을 하고 이러니까 채권 할인율이 높아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여러 가지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 뭐 스탁옵션 받은 것을 빨리 대량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개미 투자자들이 일격을 받고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석고대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중국 진출하기도 어려워요. 네, 중국에 지금 막 맞아요. 한한령도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판호도 열어주지 않는다면 발급 안 해주죠. 허가죠. 네. 허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를 관련된 이런 IT 기업들도 이제는 베트남이 기회가 됐습니다. 인구가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진출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그다음에 뭐 LG전자는 이미 가전이 진출돼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데 공장을 짓는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건 네. 용인 클러스터도 있고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롯데, 효성 이런 쪽은 관련된 기업 곳곳 이 계열사들이 네. 다 베트남으로 진출해도 가능할 정도로 유망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션 쪽으로도 지금 이미 진출돼 있고 네. 더 진출할 수도 있는 분야고 또 왜냐하면은 베트남 인근에 있는 이른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까지도 이 베트남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베트남에 또 누가 있습니까? 베트남이요? 바캉스가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랬죠. 바캉스 열풍이 또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살려가면서 K 콘텐츠, 또 항공, 화장품, 또 백화점까지도 지금 진출돼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이라서 네. 조금 더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효성도 있고 또 CJ제일제당, 네. 그다음에 신세계, 롯데, 루멘스, 동원시스템즈 이들은 뭐냐면 이미 베트남에 지금 공장이나 제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 외에 네. 대상이나 또 흥하해운이나 동화기업이나 LS 전선이나 광림, 동화소시오까지 이들은 이미 베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인데 네. 자 이렇게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는 더 협력을 하자. 이런 게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베트남도 이제는 조금 자체적으로 베트남 스스로가 이제 성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또 손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바뀐 환경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입니다. 여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